제가 안양대로 해놨는데요. 저는 안양대 HK사업단에서 동서교류문화 연구하면서 승주대와 서울대에서 그리스 비극 가르치고 있는 장시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텍스트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냥 바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PPT로 다시 왔습니다. 네. 이 드라마의 본질을 제고하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 비극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드라마 본질을 제고하는 자리에서 이 고대 그리스 비극 더 넓게는 드라마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이 서양 최초로 그리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대 그리스 문화나 문학 자체가 서양 문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인데 이 가장 기초의 가장 중요한 장르로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가 어떻게 과연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세기 정도 있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고대인들이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를 좀 얘기해보는 것이,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본질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너무 잘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좀 준비하면서 다 아시지 않을까 좀 걱정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좀 새로운 어떤 학술적인 발견 보다는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간과된 그리스 드라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극의 좀 중요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학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고전학자입니다. 서양 고전학 전공이기 때문에 엄밀하면서 이 철학이라든가 미학적인 논의보다는 좀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4세기의 이제 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사시와 드라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초기의 중요한 문학 장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집기의 이야기 만들기의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몇 달 전에 이제 나온 최근에 번역서이고요. 이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많은 이들 읽으시고 또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일종의 매뉴얼처럼 우리가 비극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극작가들이 가져다가 하나의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방법론, 지침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헌은 실제 내부용 문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강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별로 유출되지 않았던 내부인들이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당시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이 텍스트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판용이 아니고 내부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이 그리스 비극 아니면 코미디 같은 이제 드라마 장르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초의 비극에 관련된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이야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희한하게도 서양에서 이 작품이 아예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묻혀졌다가 르네상스 이후에서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읽히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16, 17세기 이후의 극작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비극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학기 집진서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었던 시기, 기원전 5세기 말 4세기죠. 4세기 초반에 이 시기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사실상 그보다 앞세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져서 읽고 있는 이박기 당시는 이미 읽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안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수 선생님께서 오늘 기조발제에서 이 모방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야기 방식,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렉시스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미메시스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운율, 리듬과 언어, 말로 재현된 것들을 우리가 서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서사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사시 안에는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음유시인들이 나와서 그 부분들을 낭독하면서 어떤 역할을 일부 하기는 했을 테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재현한다라고 한다면 모방의 방식을 직접 취하는 이 미메시스 방식을 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이것은 리듬과 언어와 표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행위로 재현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모두에게 모방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그 모방의 본성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 드라마에 아주 잘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방과 관련된 그 인간의 본성에 이 모방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플라톤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건 조금 전에 김용수 선생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라고 하는 말 자체, 용어 자체부터 이제 그리스어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요. 두 시인 모두 등장인물을 행위하게 하고 플라톤타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위를 실행하게 하는 그래서 드론타스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의 근거에 일부 사람들은 비극과 희극 작품들이 드라마타라고 불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인들이 모방하는 것은 행위를 실행하는 자들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행위를 모방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보여주는 것, 여기서부터 드란,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드란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언가를 하다라고 하는 동사, 뭔가 행위하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드라마, 그러니까 행위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장르를 드라마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예술 형식이다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축에서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게 드라마란 말과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티어터라고 하는 말이 구분돼서 사용되었다라고 저는 잘 몰랐던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티어터라고 하는 말 역시 이 그리스어에서부터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테아오마이 그러니까 뭔가를 보다라고 하는 보고 경탄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런 측면인데 사실 굉장히 드라마의 두 개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하나는 행위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보고 경탄하게 하는, 이건 관람자의 입장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이 초기 그리스에서부터 강조되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네나 오케스트라 같은 그 구조와 관련된 용어들도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는 드라마의 여러 부분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제목을 드릴 때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건 드라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근데 시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비극인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종류는 사실 사티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사티로스극,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드라마 장르 중에서 얘기하는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와 그다음에 코미디라고 하죠. 이게 희극이라고 하는 장르 세 가지가 크게 그리스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티로스극은 딱 한 편 남아있고요. 이제 키클롭스라고 하는 작품이 그것도 완성되지 않은 뒤가 좀 잘린 한 편 남아있고 코미디 작가는 딱 두 작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미디의 형태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대극이라고 하면
비극밖에 얘기할 수 없는 데는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워낙 중요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에게 남아서 전승되는 것 자체가 비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극과 희극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희극 장르도 워낙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보고 경험했던 시기에 그 5세기의 코미디는 지금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밖에 안 남아 있긴 한데요. 거의 정치극 플러스 환상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동물들이 나오는 환상극 아니면 유토피아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여성들이 다스리는 아니면 중요한 정치 경쟁을 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런 일종의 정치극이자 환상극이 주 내용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극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구분하면서 모방의 대상을 가지고 이 둘을 구분을 합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월등한 인물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고 한쪽에서는 더 저열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는 더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지만 훨씬 더 진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어떤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 그것이 비극이고 아니면 코미디다 이렇게 좀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5분까지 일단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원에 대해서도 이 시학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기원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좀 소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 지금 갑자기 드라마 하다가 비극을 확 지금 옮겨가게 되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비극은 즉흥적 시작에서부터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테스피스라고 하는 사람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원래는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창가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가 한 명이 앞으로 등장하면서 말하자면 답변가의 역할, 선창자일 수도 있고요, 답변가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영화나 모든 장르에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저희가 그리스 비극 딱 펼쳐봐도 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리스 비극은 최대한 3명까지의 배우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사실 이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대화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트람보스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코미디는 남근가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설들은 있지만 그래도 유일한 가능성을 좀 소개해 주는 것이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 비극 작가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비극의 그럼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갖는 완결된 행위의 모방으로 그 부분들의 종류별로 맛을 낸 말을 각기 사용하고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민과 공포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달성하는 모방이다. 제가 비극 가르쳐서 매번 시험 문제에 내는 문장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모두 다 이제 외우고 있을 만큼 유명한 그런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해석 불가한 문장이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감정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감정들의 카타르시스, 우리 너무 카타르시스란 말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카타르시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논의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크게 우리가 이 카타르시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 해석이다.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느끼는 여러 이런 공포의 감정, 연민의 감정을 이제 정화하는 그래서 퓨리피케이션의 의미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이것에 반대하면서 이거는 의학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병적인 감정들을 씻어내는 원래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재,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서 속을 비워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펄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은 학자들은 그냥 인지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용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적 이해를 위한 어떤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구절이 딱 이 자리 한 번 딱 사용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민과 공포를 씻어낸다 이런 차를 심을 텐데 또 그러한 감정들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번역자들 최근에 보면은 그러한 감정들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감정들로 그냥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원칙은 어렵게 읽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감정들로 그냥 바로 옮기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과연 그럼 그러한 감정들이 무엇이냐로 이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모양을 갖고 완결된 형태가 있고 뭐 처음과 끝과 중간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넘어가면서 일단 모방이 핵심이고 모방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모방이 고귀하고 진지한 인물이다. 그래서 스푸다이오스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비극의 주인공이 될 법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스푸다이오스한 사람인데 스푸다이오스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지한 아주 심각한 이렇게 보통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비되는 사람으로 비천하고 천박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영화에서 별로 큰 사건 없이 그냥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구가 아닌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사시와 대비해서 이것은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딱 이 극을 보는데 적합한 그 고유의 즐거움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학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꽤 여러 논문들을 내고 계셔서 특히 이제 권혁선 선생님이 최근에 이 고유의 즐거움에 대한 논문도 이제 투고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타르시스에 대해서도 한 여러 개의 논문들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이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특히 이제 미학 쪽에서 이 비극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주인공 역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덕과 정의감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지만 악덕과 악행 때문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는 번역입니다.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5세기의 비극들만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하마르티아 때문이야, 하마르티아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마르티아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작품 오이디푸스 왕국, 과연 하마르티아가 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하마르티아가 무엇인가, 이 하마르티아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여전히 굉장히 큰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를 악행, 악습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도덕적인 잘못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지금 최근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거 악덕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라든가 뭔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일, 이것은 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 실수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실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갈래로 나뉘어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쭉 싸우게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주인공을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버나드 녹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헤로익 템퍼,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영웅적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인데요. 역시 이런
주장도 모든 작품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나온 수많은 연구서들, 그 다음에 연구 논문들도 사실 우리가 5세기 전반의 어떤 드라마 장르에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일부, 아마도 대부분은 소포클레스의 작품, 그 중에서도 또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학을 읽을 때,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학에서의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성, 이것은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그리스어로는 미토스,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주인공들의 에토스, 그 다음에 사사, 디아노이아, 그 다음에 렉시스, 조사라고 번역되긴 하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볼거리와 노래, 이렇게 총 6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이 뒤에 볼거리와 노래는 사실 없어도 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앞에 4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이다, 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드라마들은 사실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뒤에 것이 좀 더 강조되고 앞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라든가 이 에토스 부분이 좀 너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 고대 그리스 비극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강조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 행위 없이는, 비극은 행위 없이 생길 수 없지만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격 없어도 행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일관된 캐릭터도 사실 많이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이야기 전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발견과 이제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뛰어난 이 발견과 반전을 보여주는 것을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잘하시는 내용일 거라서 그냥 일단 스킵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에서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의 여러 드라마 장르, 특히 비극에서 기대해야 될 장르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뭔가를 다른 볼거리를 봤을 때처럼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비극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작품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상당히 지적인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학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비극에 한정된 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장르들, 코미디라든가 여러 장르들에 대한 논의가 좀 빠져있다는 것이 조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진정한 드라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외한 작품은 그러면 과연 이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그리스만 해도 5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 이 비극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성격 너무 없어졌어. 요즘 작가들은 성격을 너무 무시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도 있고, 갈수록 이 앞부분보다 볼거리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을 이미 이 시대부터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 비극이라를 생각을 할 때도 작품의 어떤 작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 자체와 줄거리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 비극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맥락이 있는 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해졌던 아테네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어떤 행사라고 하는 전 시민들이 다 같이 봤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 채 이야기하면 사실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한 반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드라마의 본질이라고 해서 드라마의 모든 에피스를 하나로 딱 쪼면 영혼의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플라톤이 알아봤다. 그래서 지금 뭐 기저발제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기 다 동의하진 않고 플라톤이 더 문학적이었고 읽어보시면 플라톤은 진짜 시인같이 문학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드라이한 강의론만 썼고 물론 이제 발견이 소실된 것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던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타격이 영혼을 흔드는 그것이 바로 드라마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트렌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플라톤은 전체가 하나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문학도 철학도 이 하나의 철학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약간 경계적인 멘트를 좀 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은 철학이고 철학도 이제 이론학이 있고 이제 윤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제작학이다 따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최초의 어떠한 드라마에 관련된 어떤 지침서인 거죠. 그래서 김용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유한 학문일 수 있느냐 아니면 융합적인 그냥 그런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유한 학문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제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좀 못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선생님 아까 좀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스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윤리학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와 같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덕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비극은 훌륭한 사람을 모방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코미디는 저열한 비급한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바보 같은 사람, 우스꽝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모방했기 때문에 조금 질이 낮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비극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저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킬레스 같은 것도 되게 찌질하고 지가 화나가지고 막 우리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 네 단계를 나눠요. 그러니까 행하려다가 못한 거, 행하려다가 행한 거, 모르고 행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 이제 그게 오디푸스 왕이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모르고 행했는데 그 행하기 직전에 멈춘 거.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 그래 알게 됐구나.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이렇게 레벨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이디푸스 왕은 세 번째고 마지막에 최고로 좋은 거는 그 이피게네이아라고 하는 작품이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누이 오빠인지 뭐 남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나중에 알고서 화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작품은 이피게네이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 마지막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의 본질은 비극인데 이 비극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연극이라는 게 아니라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노래하고 무용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대사 치고 중간중간 에피소드 있고 막 이런 그런 작품인데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비극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아테네가 그 당시 이제 5세기에 엄청난 그 뭐랄까 집단 지성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테네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집단 지성이 다 아테네로 몰려드는 상황이었고 딱 그때 하고 이제 없어진.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아테네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극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 우리가 정말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 영화도 이제 영화의 데피니션이 뭐냐, 뭐 드라마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철학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 영화를 보통 영화는 길이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막 한 2시간, 3시간?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쇼츠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쇼츠도 영화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이게 그냥 사석에서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쇼츠만 보는데 드라마도 또 길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엔 미드는 30분짜리, 뭐 60분짜리로 시즌이 또 막 7개, 막 잘 나가면 10개 막 나오고 엄청 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좀 웬만큼 되면 16부작, 하다가 흥행이 안 되면 10부작 이렇게 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시작에서. 그러니까 드라마에 적정한 딱 그 길이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확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이제 비극이 많이 경연대를 하니까 물시계 놓고서 이제 딱 정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규정할 때 왜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쇼츠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그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은 이제 선생님이 되게 정말 고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건데 이 오이디푸스 들고 왔어요. 오이디푸스 왕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 히라고 라틴어 번 너무 자유자재로 잘하셔서 이 아까쯤에도 막 이런 뭐 조사를 전 조사도 렉시스도 막 원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을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최고의 비극이다. 막 찬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넘버 1이라고 하신 걸 번역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아리스토텔레스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이거 말고도 거의 모든 비극을 번역하셨고 이제 나오는 것만 이제 나만 출판만 남았는데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넘버 1 작품이 있다면 뭐 안티고네 같은 거 이런 거 있다면 선생님의 어필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은 게 5번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1번은 스프다이오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아까 좀 얘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아까 찌질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할 수는 없고요. 고대인들의 이 영웅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야스가 우리 현대인들 눈에 봤을 때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영웅의 명예심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스프다이오스 행동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다음에 어떤 이상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에우리피데스 일단 이피게네이아가 2개 작품인데 아마 이거 타우리케 이피게네이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발견의 측면에서는 이피게네이아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발견이 또 굉장히 복잡한 발견들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높게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오이디푸스 왕을 번역해서는 아니고요. 다른 작품들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왕은 발견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발견과 알아보기가 딱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정말 거의 비교 이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당시의 어떤 비극의 어떤 상영 맥락과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너무 제가 지금 비극 강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 영화도 없고 본 드라마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고작해야 제가 1일 드라마 그러면 이제 모르지만 이제는 1일 드라마가 문제가 아니라 영화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여러 면에서 이야기가 좀 결핍된 시대를 너무 풍요한 대신에 또 결핍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해가 떠서 해 질 때까지 상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편을 상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아마도 아이스킬로스는 3편을 연속해서 내용이 쭉 이어지도록 작품을 만들었던 반면에 후대로 가면서 각 작품이 별개 이야기들로 바뀌잖아요. 아마 그때도 사람들이 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짧은 이야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이냐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분량이 작아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요소들을 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럼 더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6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아주 조화롭게 들어갈 것이냐가 문제이지. 근데 이제 실드 저도 좀 궁금해서 저도 계속 내러티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보긴 했는데요.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진짜 컷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는 사람이 너무 그렇다고 플롯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있다고 해야 되는가 없다고 해야 되는가 캐릭터가 있다고 해야 되는가 없다고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길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길이도 이 한정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또 얘기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제가 소포클레스 번역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포클레스는 번역 없이 그냥 원문으로 읽고만 싶고 에우리피데스는 논문을 쓰고 싶고 아이스킬로스는 번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소포클레스는 좀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급이 다른 작가인 것 같으니까 어떤 연극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번역으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라운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 학기 제가 강연 매 학기 읽어도 매 학기 감동이 되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 작품이 더 좋지 않나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고통과 슬픔에 대한 작품이다. 물론 고대 비극에 대한 정의와 거리가 멀지만 현대적인 입장에서 비극적인 요소를 생각한다면 지금 번역만 해놓고 아직 출간은 안 되고 있지만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아 여인들 가장 탁월한 이 슬픔과 그 다음에 그 슬픔을 공감하는 것에 대한 정말 가장 탁월한 작품이 아닐까. 번역하면서 진짜 엉엉 울면서 번역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많은 난민촌 같은 데서 이런 연극을 통한 어떤 치료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때도 이 작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